어두운 방,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그들이 했던 말, 혹은 하지 않았던 말들이 남긴 고통과 혼란의 무게가 마치 어제 일처럼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지는 않나요? 정서적 트라우마는 우리를 부서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나 우리가 한때 가졌던 모습의 일부를 깊숙이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치유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되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트라우마, 특히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 조종, 버림받음 속에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잠겨본 적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그저 과민 반응이나 나약함의 증거 혹은 불필요한 예민함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과장된 폭발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어떤 상황에 대한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흐르는 눈물 한 방울, 가슴을 찌르는 슬픔 하나하나가 모두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어떠한 판단도 없이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도록 허락할 때 비로소 당신의 반응이 결점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정직한 응답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경험은 억누르거나 침묵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진실과 외부 세계가 나누는 필연적인 대화입니다. 트라우마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 감정은 짐일 뿐이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깊이 느낄 용기가 있었기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잠재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어두운 감정의 풍경을 밝힐 수 있는 강력한 불꽃이자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과 당신의 경험을 하찮게 만드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에 대한 해독제가 됩니다. 당신의 반응이 정당하고 필연적이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왜곡했던 내면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뿌리내릴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때의 안락함과 익숙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때로 우리를 고통에 더 단단히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더 나았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상화할 때 우리는 결코 균형 잡힌 모습으로 존재한 적 없었을지 모를 시간을 갈망하며 스스로를 기만하게 됩니다. 대신 당신의 기억이 가진 복잡성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흠없는 성역도 그렇다고 온전히 끔찍하기만 한 지옥도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짜인 하나의 직물과 같습니다.
이중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따뜻하고 연결되었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순간들 역시 무시와 슬픔의 시간과 공존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때로 어려웠던 60, 70년대의 시절을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며 그리워하듯 개인의 과거 역시 미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배고픔과 아픔을 지울 수 없듯 당신의 과거에 존재했던 상처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비현실적인 향수의 렌즈로 보려는 충동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현재의 순간을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경험 전체를 껴안을 때 당신은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면서 당신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 잡힌 시각은 미래에 대한 더 정직한 기대를 설정하게 해줍니다. 당신의 감정적 여정을 존중하되 그 안에 갇히지 않는 미래. 치유를 향한 모든 발걸음이 깊은 자기 존중과 용기의 행위로 기념되는 그런 미래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특히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당신의 내면에는 일종의 생존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침묵을 지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야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회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복종을 평화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소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행동들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필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버려지거나 비난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트라우마가 남기는 가장 잔인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도록 가르치는 것. 하지만 치유는 당신에게 이 패턴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벌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충성의 맹세로서 말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종종 차갑고 단호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지극히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경계는 타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대우받아야 할 방식이다. 이것이 내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다. 만약 누군가 이 기준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내 공간에 머물 자격이 없다. 경계는 당신의 평화와 에너지를 지키고 당신이 소모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관계 속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의라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나를 잃게 만드는 족쇄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한 사람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계를 세우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잃을까 봐 걱정될 것입니다. 실제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세웠다는 이유로 누군가 당신을 떠난다면 애초에 그들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신이 자신을 버려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지킬 가치가 없는 관계입니다. 본질적으로 경계는 당신 행복의 문지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까지이고 타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와 필요에 대해 깊이 알아가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고 성숙함이며 바로 치유 그 자체입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의 내면의 대본, 즉 당신이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거나 해로운 관계를 겪은 후 우리는 종종 나는 부족해, 모든 게 내 탓이야 와 같은 메시지를 흡수합니다. 만약 내가 더 노력했다면, 더 매력적이었다면,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통제력에 대한 환상을 주기 때문에 매혹적입니다. 고통이 내 탓이라면 어쩌면 내가 고칠 수도 있을 거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당신이 부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차가움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의 폭력이나 조종은 당신이 약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마주하기를 거부한 내면의 어둠을 당신에게 투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그 모든 거짓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를 거부한 누군가가 남긴 심리적 잔해일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치워야 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치유할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너무 과해, 나는 사랑받기 어려워라고 말하는 낡은 대본이 재생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추고 반박해야 합니다. 공허한 긍정이 아닌 단단한 진실로 맞서야 합니다. 나는 진심을 다했고 사랑을 주었고 정직했고 노력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의 총합이 아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진실과 은혜, 그리고 현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당신이 쓸 차례입니다. 쓴맛이 아닌 명료함으로, 복수심이 아닌 재탄생의 마음으로. 다음 장의 분위기, 등장인물, 주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돈 속에서 만들어지고 두려움으로 유지되었던 이야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당신의 이야기를 형성했을지는 모르지만 결말을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즉 고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소음이 고삶이고 고요함은 공허함과 같다고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트라우마 이후의 고독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수년간 다른 사람의 기분에 자신을 맞추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살았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리듬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이 남았을 때 그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그들의 것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작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당신이 평가받거나 조종당하지 않는 신성한 공간, 그 침묵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 그 고요함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마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고통의 존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백을 너무 빨리 채우려 합니다. 새로운 관계, 끊임없는 디스트랙션즈, 끝없는 스크롤링. 하지만 회피를 위한 움직임 속에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치유는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달리기를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도록 해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과거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목소리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라고 말했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고립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고립은 고통이 세상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비판이 메아리치지 않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해내고 마침내 당신 존재의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아마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는 때때로 당신에게 필요한 치유가 불가능한 이유는 당신이 아직 마무리에 대한 필요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대화, 그 진심 어린 사과, 그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단 한 번의 설명만 들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많은 경우의 마무리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트라우마가 사랑했던 사람에 의한 배신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보기만 한다면, 이해하기만 한다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면요?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치유할 허락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더 이상 우리 삶에 없는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멈춰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허락 없이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그들의 사과가 필요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마무리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무능함이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대가로 치르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분리가 아니라 영적인 분리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처는 존재한다. 아프다. 불공평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상처를 준 사람이 그것을 치유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그것이 성숙함이고 힘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치유 과정에서 가장 오해받고 잘못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잊어버리기로 결정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당신에게 가해진 해악의 무게를 온전히 인정한 후에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당신이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그들을 당신의 마음에서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나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생활 방식의 결정이 아니라 급진적인 치유 행위이며 가치의 재정렬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자기 희생이 미덕이고 순교가 사랑이며 인내가 힘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혼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한 사람이 거울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재탄생의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수년간 내재된 자기 방치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적을 일궈냈듯 당신도 상처의 잔해 속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치유는 외부에 부서진 것을 고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여 자신의 필요를 항상 마지막 순위로 미뤄왔던 자기 배신을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이 변화는 혁명적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자기 존중의 모든 행위, 경계를 설정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마음이 안전과 가치를 처리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과 소속감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내면에서부터 선택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당신과 당신 다음 세대를 위한 치유를 만듭니다. 이것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낡은 죄책감의 메아리가 들리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 머무르세요. 그 긴장은 낡은 자아, 아니오를 의미하면서도 예라고 말했던 자아, 속으로 죽어가면서 미소 짓던 자아를 태워버리는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변태를 통해 치유는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호흡을 다르게 만들고 두려워했던 아침을 되찾아주고 방에 들어설 때 위축되지 않게 하는 그런 깊은 치유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잃게 될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걷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인 관계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침묵이 귀가 먹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얻는 명료함, 평화, 그리고 힘은 진짜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 단계에 직면합니다. 중독이 아닌 조화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두려움이 아닌 충만함에서 주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는 진실. 그리고 그 온전함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한 번에가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부인할 수 없게.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이 누구를 받아들이고 무엇을 용납하며 얼마나 밝게 빛날지를 결정하며 모든 것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깊은 평화와 용기, 어두운 방,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그들이 했던 말, 혹은 하지 않았던 말들이 남긴 고통과 혼란의 무게가 마치 어제 일처럼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지는 않나요? 정서적 트라우마는 우리를 부서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나 우리가 한때 가졌던 모습의 일부를 깊숙이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치유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되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트라우마, 특히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 조종, 버림받음 속에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잠겨본 적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그저 과민 반응이나 나약함의 증거 혹은 불필요한 예민함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과장된 폭발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어떤 상황에 대한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흐르는 눈물 한 방울, 가슴을 찌르는 슬픔 하나하나가 모두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어떠한 판단도 없이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도록 허락할 때 비로소 당신의 반응이 결점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정직한 응답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경험은 억누르거나 침묵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진실과 외부 세계가 나누는 필연적인 대화입니다. 트라우마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 감정은 짐일 뿐이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깊이 느낄 용기가 있었기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잠재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어두운 감정의 풍경을 밝힐 수 있는 강력한 불꽃이자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과 당신의 경험을 하찮게 만드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에 대한 해독제가 됩니다. 당신의 반응이 정당하고 필연적이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왜곡했던 내면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뿌리내릴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때의 안락함과 익숙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때로 우리를 고통에 더 단단히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더 나았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상화할 때 우리는 결코 균형 잡힌 모습으로 존재한 적 없었을지 모를 시간을 갈망하며 스스로를 기만하게 됩니다. 대신 당신의 기억이 가진 복잡성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흠없는 성역도 그렇다고 온전히 끔찍하기만 한 지옥도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짜인 하나의 직물과 같습니다. 이중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따뜻하고 연결되었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순간들 역시 무시와 슬픔의 시간과 공존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때로 어려웠던 60, 70년대의 시절을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며 그리워하듯 개인의 과거 역시 미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배고픔과 아픔을 지울 수 없듯 당신의 과거에 존재했던 상처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비현실적인 향수의 렌즈로 보려는 충동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현재의 순간을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경험 전체를 껴안을 때 당신은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면서 당신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 잡힌 시각은 미래에 대한 더 정직한 기대를 설정하게 해줍니다. 당신의 감정적 여정을 존중하되
그 안에 갇히지 않는 미래. 치유를 향한 모든 발걸음이 깊은 자기 존중과 용기의 행위로 기념되는 그런 미래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특히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당신의 내면에는 일종의 생존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침묵을 지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야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회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복종을 평화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소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행동들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필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버려지거나 비난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트라우마가 남기는 가장 잔인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도록 가르치는 것. 하지만 치유는 당신에게 이 패턴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벌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충성의 맹세로서 말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종종 차갑고 단호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지극히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경계는 타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대우받아야 할 방식이다. 이것이 내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다. 만약 누군가 이 기준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내 공간에 머물 자격이 없다. 경계는 당신의 평화와 에너지를 지키고 당신이 소모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관계 속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의라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나를 잃게 만드는 족쇄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한 사람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계를 세우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잃을까 봐 걱정될 것입니다. 실제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세웠다는 이유로 누군가 당신을 떠난다면 애초에 그들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신이 자신을 버려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지킬 가치가 없는 관계입니다. 본질적으로 경계는 당신 행복의 문지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까지이고 타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와 필요에 대해 깊이 알아가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고 성숙함이며 바로 치유 그 자체입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의 내면의 대본, 즉 당신이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거나 해로운 관계를 겪은 후 우리는 종종 나는 부족해, 모든 게 내 탓이야 와 같은 메시지를 흡수합니다. 만약 내가 더 노력했다면, 더 매력적이었다면,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통제력에 대한 환상을 주기 때문에 매혹적입니다. 고통이 내 탓이라면 어쩌면 내가 고칠 수도 있을 거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당신이 부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차가움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의 폭력이나 조종은 당신이 약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마주하기를 거부한 내면의 어둠을 당신에게 투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그 모든 거짓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를 거부한 누군가가 남긴 심리적 잔해일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치워야 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치유할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너무 과해, 나는 사랑받기 어려워라고 말하는 낡은 대본이 재생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추고 반박해야 합니다. 공허한 긍정이 아닌 단단한 진실로 맞서야 합니다. 나는 진심을 다했고 사랑을 주었고 정직했고 노력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의 총합이 아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진실과 은혜 그리고 현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당신이 쓸 차례입니다. 쓴맛이 아닌 명료함으로, 복수심이 아닌 재탄생의 마음으로, 다음 장의 분위기, 등장인물, 주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돈 속에서 만들어지고 두려움으로 유지되었던 이야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당신의 이야기를 형성했을지는 모르지만 결말을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즉 고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소음이 곧 삶이고 고요함은 공허함과 같다고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트라우마 이후의 고독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수년간 다른 사람의 기분에 자신을 맞추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살았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리듬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이 남았을 때 그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그들의 것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작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당신이 평가받거나 조종당하지 않는 신성한 공간, 그 침묵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 그 고요함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마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고통의 존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백을 너무 빨리 채우려 합니다. 새로운 관계, 끊임없는 디스트랙션즈, 끝없는 스크롤링. 하지만 회피를 위한 움직임 속에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치유는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달리기를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도록 해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과거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목소리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라고 말했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고립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고립은 고통이 세상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비판이 메아리치지 않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해내고 마침내 당신 존재의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아마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는 때때로 당신에게 필요한 치유가 불가능한 이유는 당신이 아직 마무리에 대한 필요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대화, 그 진심 어린 사과, 그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단 한 번의 설명만 들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많은 경우의 마무리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트라우마가 사랑했던 사람에 의한 배신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보기만 한다면, 이해하기만 한다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면요?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치유할 허락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더 이상 우리 삶에 없는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멈춰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허락 없이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그들의 사과가 필요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마무리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무능함이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대가로 치르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분리가 아니라 영적인 분리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처는 존재한다. 아프다. 불공평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상처를 준 사람이 그것을 치유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그것이 성숙함이고 힘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치유 과정에서 가장 오해받고 잘못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잊어버리기로 결정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당신에게 가해진 해악의 무게를 온전히 인정한 후에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당신이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그들을 당신의 마음에서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나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생활 방식의 결정이 아니라 급진적인 치유 행위이며 가치의 재정렬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자기 희생이 미덕이고 순교가 사랑이며 인내가 힘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혼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한 사람이 거울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재탄생의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수년간 내재된 자기 방치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적을 일궈냈듯 당신도 상처의 잔해 속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치유는 외부에 부서진 것을 고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여 자신의 필요를 항상 마지막 순위로 미뤄왔던 자기 배신을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이 변화는 혁명적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자기 존중의 모든 행위, 경계를 설정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마음이 안전과 가치를 처리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과 소속감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내면에서부터 선택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당신과 당신 다음 세대를 위한 치유를 만듭니다. 이것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낡은 죄책감의 메아리가 들리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 머무르세요. 그 긴장은 낡은 자아, 아니오를 의미하면서도 예라고 말했던 자아, 속으로 죽어가면서 미소 짓던 자아를 태워버리는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변태를 통해 치유는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호흡을 다르게 만들고 두려워했던 아침을 되찾아주고 방에 들어설 때 위축되지 않게 하는 그런 깊은 치유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잃게 될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걷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인 관계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침묵이 귀가 먹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얻는 명료함, 평화, 그리고 힘은 진짜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 단계에 직면합니다. 중독이 아닌 조화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두려움이 아닌 충만함에서 주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편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는 진실. 그리고 그 온전함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한 번에가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부인할 수 없게.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이 누구를 받아들이고 무엇을 용납하며 얼마나 밝게 빛날지를 결정하며 모든 것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깊은 평화와 용기, 어두운 방,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그들이 했던 말, 혹은 하지 않았던 말들이 남긴 고통과 혼란의 무게가 마치 어제 일처럼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지는 않나요? 정서적 트라우마는 우리를 부서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나 우리가 한때 가졌던 모습의 일부를 깊숙이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치유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되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트라우마, 특히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 조종, 버림받음 속에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잠겨본 적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그저 과민 반응이나 나약함의 증거 혹은 불필요한 예민함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과장된 폭발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어떤 상황에 대한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흐르는 눈물 한 방울, 가슴을 찌르는 슬픔 하나하나가
모두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어떠한 판단도 없이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도록 허락할 때 비로소 당신의 반응이 결점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정직한 응답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경험은 억누르거나 침묵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진실과 외부 세계가 나누는 필연적인 대화입니다. 트라우마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 감정은 짐일 뿐이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깊이 느낄 용기가 있었기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잠재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어두운 감정의 풍경을 밝힐 수 있는 강력한 불꽃이자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과 당신의 경험을 하찮게 만드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에 대한 해독제가 됩니다. 당신의 반응이 정당하고 필연적이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왜곡했던 내면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뿌리내릴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때의 안락함과 익숙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때로 우리를 고통에 더 단단히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더 나았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상화할 때 우리는 결코 균형 잡힌 모습으로 존재한 적 없었을지 모를 시간을 갈망하며 스스로를 기만하게 됩니다. 대신 당신의 기억이 가진 복잡성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흠없는 성역도 그렇다고 온전히 끔찍하기만 한 지옥도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짜인 하나의 직물과 같습니다. 이중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따뜻하고 연결되었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순간들 역시 무시와 슬픔의 시간과 공존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때로 어려웠던 60, 70년대의 시절을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며 그리워하듯 개인의 과거 역시 미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배고픔과 아픔을 지울 수 없듯 당신의 과거에 존재했던 상처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비현실적인 향수의 렌즈로 보려는 충동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현재의 순간을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경험 전체를 껴안을 때 당신은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면서 당신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 잡힌 시각은 미래에 대한 더 정직한 기대를 설정하게 해줍니다. 당신의 감정적 여정을 존중하되 그 안에 갇히지 않는 미래. 치유를 향한 모든 발걸음이 깊은 자기 존중과 용기의 행위로 기념되는 그런 미래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특히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당신의 내면에는 일종의 생존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침묵을 지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야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회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복종을 평화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소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행동들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필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버려지거나 비난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트라우마가 남기는 가장 잔인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도록 가르치는 것. 하지만 치유는 당신에게 이 패턴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벌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충성의 맹세로서 말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종종 차갑고 단호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지극히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경계는 타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대우받아야 할 방식이다. 이것이 내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다. 만약 누군가 이 기준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내 공간에 머물 자격이 없다. 경계는 당신의 평화와 에너지를 지키고 당신이 소모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관계 속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의라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나를 잃게 만드는 족쇄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한 사람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계를 세우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잃을까 봐 걱정될 것입니다. 실제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세웠다는 이유로 누군가 당신을 떠난다면 애초에 그들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신이 자신을 버려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지킬 가치가 없는 관계입니다. 본질적으로 경계는 당신 행복의 문지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까지이고 타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와 필요에 대해 깊이 알아가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고 성숙함이며 바로 치유 그 자체입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의 내면의 대본, 즉 당신이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거나 해로운 관계를 겪은 후 우리는 종종 나는 부족해, 모든 게 내 탓이야 와 같은 메시지를 흡수합니다. 만약 내가 더 노력했다면, 더 매력적이었다면,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통제력에 대한 환상을 주기 때문에 매혹적입니다. 고통이 내 탓이라면 어쩌면 내가 고칠 수도 있을 거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당신이 부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차가움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의 폭력이나 조종은 당신이 약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마주하기를 거부한 내면의 어둠을 당신에게 투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그 모든 거짓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를 거부한 누군가가 남긴 심리적 잔해일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치워야 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치유할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너무 과해, 나는 사랑받기 어려워라고 말하는 낡은 대본이 재생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추고 반박해야 합니다. 공허한 긍정이 아닌 단단한 진실로 맞서야 합니다. 나는 진심을 다했고 사랑을 주었고 정직했고
노력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의 총합이 아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진실과 은혜, 그리고